2024년 2월로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금 미얀마가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이 라오스인데요. 라오스 주재로 지난 1월 29일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 회의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얀마 군정의 비정치적인 대표로 외교부 사무차관이 처음 참석했는데요. 그간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거부해온 미얀마 군정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얀마 군정은요, 아세안 관련 회의에 모두 불참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국가행정위원회 혹은 외교부 명의의 비난 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미얀마 군정의 비정치적인 대표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것은요, 1월 중순 신임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의장국 라오스의 미얀마 사태 해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아세안이 미얀마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5개 합의 사항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첫째, 일체의 폭력을 중단할 것, 둘째,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를 개시할 것, 세 번째, 아세안 의장 특사의 중재를 받을 것, 네 번째, 인도적 지원을 제공받을 것, 다섯 번째, 아세안 의장 특사의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을 이행할 것인데요. 미얀마 군정이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얀마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국내에서 관찰되고 있거든요. 2023년 10월에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부 성향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합동 공격이 일단은 성공한 이후에 미얀마 군정의 통제력이 상당히 상실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반군부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통합정부, 이걸 NGU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민통합정부가 있긴 하지만 군사적인 저항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상당히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얀마 반군 무장단체들이 2023년 후반부터 전장에서 상당한 성공은 거두었지만 군정에 도전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나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 이것이 이제 탄마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미얀마 군부와 군부의 명목상의 정부인 국가행정위원회, SAC라고 부릅니다. 이 국가행정위원회는요, 다양한 반군 무장단체들의 공격에 직면을 해 있지만 군정이 붕괴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지도가 한반도의 3배가 넘는 미얀마 땅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있는 소수 민족들이 사는 주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흰색 부분이 예어워디 강을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바로 주종족들인 버마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 지도는요, 현재 반군 세력이 점령하거나 또는 영향력이 커진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국경 지역을 따라서 여러 색깔의 반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지역, 이것이 바로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버마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소수민족 무장 반군 단체들은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아라칸군 AA, 또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 MNDAA, 또 타항민족해방군 TNLA 등으로 구성된 소위 삼형제 동맹 TBA라고 부르는데요. 이 TBA 삼형제 동맹이 2023년 10월 달에 북부 샨주에서 1027 작전이라고 불리는 군사 공세 작전을 시작을 했고, 이 공세로 북부 샨주의 적어도 17개의 마을에서 미얀마 군부가 패퇴했고요. 수천 명의 병사들과 여러 명의 고급 장교들이 투항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는요, 카레니 민족 무장단체 연합은 까야주에서 1111, 이게 날짜를 얘기합니다. 1111 작전으로 명명된 별도의 공세를 시작을 했고, 삼형제 동맹군은요, 또 카레니 세력과 연대해서 서부의 라카인주의 여러 군사 요충지를 공격을 했고요, 유사한 군사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무장부대인 인민방위군 PDF는 인민방위군도 남부 형제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하면서 동부에 있는 카친과 또 몬주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요. 현재 미얀마 군부가 명목상 지배하고 있는 영토는 인구가 많고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도의 그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미얀마의 중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북부 만달레이에서 수도 네피도를 거쳐서 또 남부의 양곤으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군 세력들은요, 바고라든지 막고에이라든지 만달레이, 서가잉, 타닌따리 등 버마족이 사는 이들 지역의 일부도 장악을 하면서요, 주변 주들인 소위 까친, 까인, 몬, 라카인, 샨 등 소수 종족들이 사는 이러한 미얀마 국경 주변의 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군 단체들은 미얀마의 이웃 국가들인 방글라데시나 중국, 인도 그리고 태국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일부 통제권도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전장에서의 패배는 1948년도 미얀마가 독립한 이후 소위 아웅산과 50인의 동지에서 출발한 미얀마 군부, 탄마도, 미얀마 군부에게는 가장 심각한 타격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패배로 인해 군부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또 종착점에 섰다는 일부 관측도 나왔고요. 처음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의 붕괴와 또 분열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얀마 군사정권은 무너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요.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또 미얀마가 3년 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조심스럽지만 아쉽게도 저의 판단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미얀마 군정의 경고성이라든지 장악력이 견고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는 체제 불안정을 초래하고요. 또 체제 붕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패배는 탄마도의 약점을 드러내고 또 반군의 공격을 또 유도해서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는 사기와 군사적 결속력을 상실시키고 더 많은 이탈 경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027 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4,000명 이상의 군인이 이탈하거나 항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021년 쿠데타 이후에 14,000명 이상의 미얀마 군인이 이탈한 것으로 또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항 세력에 의한 전장 상실이 군사정권의 붕괴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권위주의 통치의 대부분의 정부는요, 정권 내부자들, 그 정권 엘리트들 사이의 내분과 균열로 붕괴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이 정치학적 설명입니다. 미얀마에서 그러한 붕괴는요, 고위 장교들을 하나로 묶는 꽤 그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거래가 실패를 하고 고위 장교들이 군사 정권을 떠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탄마도는 회병력이 뛰어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끈질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탄마도는 국제적인 협력과 또 압력과 국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독립 이후 70여 년을 끈질기게 살아남은 존재입니다. 탄마도는 제도화된 시스템에 의해 또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또는 파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군 지도부는 고위 간부들의 야망을 관리하고 또 집단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은 정권 내에 남아있는 게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탄마도는 모든 적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소위 자칭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탄마도에 있는 것은 개인의 부를 증식시키는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부 긴장이 있긴 하지만 군사정권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기강 붕괴, 또한 주요 전투부대의 반란 같은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탄마도의 전선 손실이 커지면서 앞으로 탄마도는 반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나옹 홀라잉 사령관은 반군 세력의 작전 속에 군부가 국가를 안정적으로 되돌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정권은 미얀마에 대한 비상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죠. 1027 작전이 시작된 이후 탄마도는 공습 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마도는 과도하게 확장된 전초 기지들이 반군들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초 기지들은 병력이 부족했고요. 당연히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탄마도는 공군력과 포병을 가지고 있고요. 반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마도는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외부 동맹국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반군 무장 세력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군들이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되게 믿게 될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군 세력이 영토를 점령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조직력이 필요한데 이런 능력은 아직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 형태의 반군 세력들이 탄마도 이후에 미얀마를 통합하고 또 총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반군 세력은 리더십, 영토 그리고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여러 파벌로 구성된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공유하고 또 이념적 입장을 조종해야 하는 반군 세력 간의 구속력 있는 의무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미얀마의 다수 무장 단체들은 오랫동안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들 간에 동의하는 유일한 목표는 그냥 탄마도 제거입니다. 그러나 최종 형태를 구성하려는 그들 간의 간극은 아주 넓습니다. 삼형제 동맹 같은 그룹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디자인한 정부를 세우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국가통합정부와 인민방위군은요, 그들이 구금된 전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복귀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무장단체들은 갈등을 봉합한다 해도 반군 단체들이 안정적인 정부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역사적인 기록은 미얀마에는 아직 없습니다. 분쟁 이후 평화적 미얀마를 희망하면서도 민족과 관련된 미얀마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지 않은가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요, 미얀마 제재 무용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제재가 어려운 상태이죠. 미얀마 군정은 과거부터 이어온 국제사회의 제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후퇴와 또 인권 침해 같은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양분되어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미얀마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인접 국가들은 외교와 또한 무역 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일본, 아세안 같이 미얀마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2024년 미얀마의 상황과 그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